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의 용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새해 첫 방송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를 살짝 돌아보면 지난해만큼 이제 ETF 시장이 성장했던 해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ETF가 이제 투자 자산의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했다라고 확실하게 좀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투자의 재발견 2026년 첫 생방송에는요, ETF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부터 좀 알지만 그래도 올해만큼은 ETF로 좀 제대로 된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의 궁금증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모신 분들 두 분 소개해드리기 전에 오늘 홍혜민 캐스트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혜민입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신년 계획은 좀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올해 ETF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막상 ETF를 사려고 하니까 궁금증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ETF와 관련된 궁금증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 그리고 김승현 하나자산운용 ETF 퀀트 솔루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예. 오십시오.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한 살 더 먹게 새해 됐네요. 복 많이 그러니까요. 네. 떡국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하나하나 풀어가기에 앞서서 홍혜민 캐스터에게 먼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ETF 아까 관심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네. 좀 잘해보고 싶다. 맞습니다. 평소에 그럼 ETF 하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뭐가 있었습니까? 사실 저는 ETF를 좀 생각하면 좀 안정적인, 보수적인 상품이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데 그쵸. 저는 조금 야수의 심장이라서 오. 공격적으로 ETF를 또 투자해 본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가 늘 오. 가장 궁금했고, 그리고 이 타이밍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적립식으로 ETF를 사는 게 유리한 건지, 아니면 뭔가 지수가 빠졌을 때라든지 어떤 테마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는 게 유리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최 본부장님 혹시 좀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ETF의 기본적인 철학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철학은 장기 투자예요. 장기 투자를 할 때 뭐가 제일 걸림돌이냐? 보수가 걸림돌입니다. 아니면 과도한 판매 보수가 문제입니다. 이런 걸림돌들을 없앤 게 ETF의 기본적인 철학이니까 네. 홍 아나운서님께서는 네. ETF의 기본 철학과 약간 위배되는 그렇군요. 그런 니즈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네. ETF가 다양한 기초 자산들을 담고 있으니까 충분히 구현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배워서 좀 ETF에 제가 네. 맞는 투자자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공격적이면 뭐 직접 투자하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러니까요. 계실 텐데 어쨌든 ETF 통해서도 그런 방법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풀어볼 텐데요. 그동안 아마 Q&A 시간까지는 저희가 시간이 모자라서 궁금한 것들을 못 풀어드린 날들이 많았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철저하게 하나하나 준비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런 질문이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셨을 겁니다. 제일 ETF 하면 이렇게 먼저 접근하고 싶을 텐데, 자, 먼저 두 분께 좀 질문 드려볼 텐데 최창규 본부장님께 먼저 좀 답변을 네. 드려볼게요. 질문을 부탁드려볼게요. 네. 뭐냐면요.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한 돈이 이 정도 있다. 근데 저희가 조금 아주 작게는 안 잡았습니다. 네. 3천만 원 정도의 여윳돈이 있다. 네. 이럴 때 나의 ETF 포트폴리오, 특히 26년을 맞이하면서는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요. 네. 투자 업계에서 3천만 원,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쵸. 그렇다고 큰 돈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천만 원으로 어떻게 ETF 포트폴리오를 짤지 고민했다는 것은 이제 투자를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천만 원을 생각할 때 어떤 ETF 종목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얼마 기간 동안 이 3천만 원 갖고 투자하겠다. 즉 시간부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예, 네. 워런 버핏 형님 같은 경우에는 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년 이상은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좀 하셨기 때문에 3천만 원이라는 돈,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어느 정도 기간까지 투자를 할 건지 그걸 먼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천만 원 10년 정도의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대략 한 3개 이상의 종목으로 ETF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이따가 김승현 상무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네.
핵심이 뭐냐? 핵심은 아무래도 성장이 담보되면서 변동성이 크지 않은 미국 대표지수 또는 한국 대표지수가 핵심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테마, 특히 뭐 조방원이라든지 이런 테마를 일부 첨가하시고요. 그리고 3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배팅, 즉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현금 여유분도 어느 정도 남겨둬야 되니까 네. 뭐 최근에 초단기 국채라든지 아니면 MMF라든지 이런 ETF도 섞으시는 포트폴리오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장기 투자는 10년 정도는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었던 상품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그럼 김승현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여윳돈 3천만 원 어떻게 구성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네, 우선 저희도 의견이 좀 비슷합니다. 한 5개 내외 정도가 저희는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개수가 많으면 사실 관리가 힘들고요. 저희가 유튜브 같은 경우 댓글을 보게 되면은 특정 ETF 개수가 좀 많게 되면은 뭐 다이소 같다. ETF 투자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관리가 힘들다.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예. 사실 5개를 좀 넘어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관리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 5개를 넘어가서 할 필요가 없는 게 ETF가 어떻게 보면 대표 지수 있고 다른 테마형 하나하나씩 넣다 보면은 이 상관계수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개수를 너무 많이 늘릴 필요가 없고요. 저는 5개로 시작하시기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에 대한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코어 자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척추라고 하죠. 굉장히 단단하게 기본 시장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상품들을 한 2개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하나, 그다음에 국내 하나입니다. 미국은 S&P 500 될 수 있고요. 나는 S&P 500보다 조금 더 이렇게 위험을 좀 이렇게 감내할 수 있다 하는 분은 나스닥 팩으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식시장 국내 코스피가 뭐 사상 최대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는 국내 대표 지수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기 때문에 코스피 200 ETF를 이렇게 코어 상품으로 하시게 되고요. 나머지 3개 정도는 이 코어 상품이 조금 심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본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조방원이라든지 아니면 우주항공이라든지 좀 원전이라든지 SMR 이런 다른 좀 테마형 ETF도 지수의 수익률을 아웃퍼폼하는 경우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는 이런 다양한 테마형 ETF를 좀 섞어서 투자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도 이제 코어와 좀 세틀라이트 위성적인 이렇게 구성들을 좀 잘 골고루 배분해서 가져가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이 질문도 아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주실 거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질문 한번 보면서 갈까요? 자, 화면 보시죠. ETF만 편입한 ETF도 있을까? 이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창규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요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렇다만 이렇게 편입한 ETF가 과연 좋기만 할까? 아니면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네. ETF로 구성한 ETF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실제로 ETF만 편입하지는 않았어도 ETF 일부, 주식 종목 일부 이런 식으로 편입된 ETF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왜 ETF에다가 또다시 ETF를 넣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궁금증을 가지실 텐데요. 제가 아까 3천만 원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한테 박수 쳐드리고 싶다라는 것은 드디어 투자를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 부분과 함께 ETF를 이용한다. 요 두 번째도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ETF를 이용해서 ETF를 만들 경우에는 투자 루틴, 즉 배분을 기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즉 무슨 말이냐면 ETF라는 상품은 투자를 해놓고 가만히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적정한 수익률에 도달한다든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났을 때 얼마나 기계적으로 꾸준하게 매입을 한다든지 추가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불타기를 한다든지 네. 이런 투자 루틴도 굉장히 중요한데 ETF로 구성된 ETF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많이 오른 ETF는 좀 줄이고 그리고 많이 빠진 ETF는 다시 넣는 기계적 자산 배분이 일어나거든요. AI처럼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ETF로 구성된 ETF가 인기를 끄는 것은 일종의 투자 루틴을 대신 맡아서 해준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물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그렇죠. 네, ETF 자체가 보수를 떼가고요. 또 들어가 있는 ETF에서 또 보수를 떼가는 이중 보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글쎄요. ETF를 담아놓는 ETF를 투자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각각의 개별 ETF를 통해서 복제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네요. 네, 관리해주는 그렇습니다. 만큼 더 떼가는 거. 네. 네, 이런 점들도 좀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수익률이 궁금해요. 이게 또 ETF를 편입한 ETF의 수익률이 더 유리한 건지 아니면 그냥 ETF가 더 좋은 건지 좀 어떤가요, 상황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ETF를 이용해서 ETF를 만들다는 것의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자산을 아우를 수 있다는 것이 그 ETF 오브 ETF의 장점이거든요. 네. 다양한 자산을 아울렀을 때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약간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아니면 개별 테마 이런 거에 투자한 ETF보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안타까울 수 있겠지만 안정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점까지 좀 같이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인덱스 ETF, 테마 ETF 투자 기간, 금액에 따라 선택 기준이 달라질까? 그러니까 인덱스 하면 뭐 시장 수익률을 이제 그대로 따라가는 ETF고요. 뭐 이 테마는 당연히 어떤 특정 테마에 투자를 하는 그런 ETF일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시간 같은 걸 먼저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 그거에 따라서 투자의 방법이나 기준 이런 것들이 달라지느냐. 여기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김승현 본부장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우선 네. 투자 기간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좀 더 인덱스 펀드를 하시는 게 좀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면은 투자 금액에 따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리 야수의 심장을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조금 더 큰 금액은 인덱스 펀드 위주로 하시는 거 코어가 훨씬 더 낫고요. 그다음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비용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길면 인덱스 펀드, 그다음에 투자 금액이 또 크면 클수록 또 인덱스 ETF가 훨씬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이 인덱스 펀드가 낫냐, 테마형 ETF가 낫냐라는 질문은 결국은 저희가 둘 다 한 번씩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인덱스는 저희가 비유를 하게 되면 이 밥과 같은 이런 주식으로 좀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테마형 ETF는 좀 반찬으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밥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코스피 200의 상승률이 바로 연간 작년 기준이죠. 한 8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웬만한 이 테마형 ETF와 견줄 정도로 높은 수익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도 반드시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코스피 200과 같은 지수도 장기 투자하게 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테마형 ETF 같은 경우에 좀 주의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의 핫한 테마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메타버스 또는 해외 메타버스 굉장히 핫했는데 이 3, 4년, 4, 5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메타버스는 좀 이렇게 산업의 경쟁력을 좀 잃고 뭐 상장 폐지에 이르는 경우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테마형 ETF는 좀 이렇게 실적이 당장 나오기보다는 좀 더 미래 성장성 위주로 가는 그런 성향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이 투자에 있어서 유의하시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덱스 ETF는 주식, 밥에 비유를 해주셨고 테마형 ETF는 반찬이다. 네. 이렇게 딱 비유를 해주시니까 완전히 이제 쏙쏙 와닿는 것 같은데 그럼 네 번째 질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이것도 참 궁금해요.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경우에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또 있는데 수익률이 그럼 다 같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만 상품마다 또 수익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창규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이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도 왜 상품마다 이렇게 수익률이 달라지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만 하더라도 네. 10개가 넘거든요. 물론 레버리지 인버스까지 전부 다 같은 범주에 집어넣는다면 그거보다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수익률은 운용사마다 조금씩 틀리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같은 지수라면 운용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ETF를 선호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보수입니다. 보수라고 얘기한다면 저희가 운용할 때 발생하는 운용 보수 그리고 신탁을 통해서 신탁을 의뢰하면서 발생하는 신탁 보수 이런 것들을 총 보수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똑똑해진 ETF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총 보수뿐만 아니라 기타 비용, 뭐 지수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한 합성 총보수까지 보시고요. 와. 심지어 매매 수수료까지 감안된 실제 부담 비용까지 보시거든요. 이것까지 꼼꼼하게 뜯어본다는 얘기는 이런 보수가 그 ETF의 수익률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조그마한 차이지만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가버리면 확 벌어지니까 첫 번째는 보수 때문에 수익률이 차이가 난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ETF는 분배를 하게 돼 있는데요. 같은 지수라도 각 운용사마다 분배가 조금씩 다릅니다. 분배금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데요.
그 하나자산에서는 보통 그 코스피 100 ETF 분배를 누가 정하시나요? 저희는 그 홈페이지 가시면은 네. ETF 분배에 대한 원칙을 국내 운용사 최초로 그다음에 유일하게 어떻게 분배하겠다는지 전부 공지를 다 해놓습니다. 예. 저희는 그래서 기계적으로 저희 원칙에 따라 분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다른 회사 마찬가지겠지만 하나자산운용 원큐 ETF 같은 경우에는 분배 재원이 있으면은 모든 분배 재원을 비용을 다 제하고 전부 다 투자자분들한테 드린다고 이미 홈페이지에 그 원칙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서 좀 다릅니까? 다릅니다.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배 정책이 다름에 의해서 네. 수익률의 격차가 일어날 수 있다. 아하. 그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스프레드, 매수와 매도 호가 차이, 유동성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동성이 같은 지수라고 하더라도 유동성이 풍부한 ETF가 있을 수 있고 유동성이 부족한 ETF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호가 차이 때문에 수익률 갭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같은 지수 추종이다 하더라도 보수, 분배, 그리고 유동성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원인까지 저희가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이 질문 또한 앞서 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ETF 장기 투자 그 기준은 이라는 질문인데요. 뭐 시간에 대한 저희 얘기가 좀 듣긴 했습니다만 이 장기 투자라는 기준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가져가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김승현 본부장님. 네, 우선 뭐 장기 투자에 대한 기준은 각 투자자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초단타를 하는 그런 뭐 스캘핑 투자자한테는 하루가 뭐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일반적인 투자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도 최소 5년 이상은 좀 장기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 자체가 그냥 존버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버티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복리의 마법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기간이 바로 장기 투자인데 그래도 1, 2년보다는 2, 3년, 3, 4년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돼야 이 스노우볼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복리 효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5년 이상은 재투자하는 걸 기준으로 봐서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만약에 20대에 있는 분한테는 은퇴 시기까지가 좀 장기 투자일 수가 있겠죠. 20대 막 사회생활을 투자하신 분한테는 한 30년 정도 이상이 남아 있을 거고 저 같은 뭐 40대 중반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그러니까 각자의 투자자분의 은퇴 시기, 그다음에 투자 시기 또는 자금의 활용 시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은 5년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허, 5년 이상이다. 네, 5년이라는 딱 기준을 좀 세워주시니까 명쾌해지는 것 같은데 장기 투자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도 이와 좀 연관해서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번째 질문 확인해 보시죠. 네, 6번째 질문은요. 또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이제 ETF 적립 투자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는 물론 자녀는 아직 없습니다만 또 중학생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증이 많이 생겨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어린 자녀의 이름으로 ETF에 적립 투자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좀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최창규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국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까지 얼마를 모을 수 있냐면 0세부터 10세까지 2천만 원, 그리고 10세부터 20세까지 2천만 원,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 5천만 원. 그러니까 성인이 됐을 때 대략 2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더하면 9천만 원 정도의 돈이 투입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돈의 금액이 왜 중요하냐면 앞서 우리가 첫 질문에서도 3천만 원으로 어떻게 ETF 포트폴리오를 짤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을 때 네. 한 3개 이상, 한 4개에서 5개, 그렇지만 너무 많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바와 같이 대략 한 9천만 원의 돈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첫 번째 원칙은 어차피 10년, 20년 정도 투자하는 거니까 주식이 되는 아까도 이제 김승현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식이 되는 대표지수 ETF를 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의 근거는 여태까지 S&P 500이나 나스닥 100 그리고 코스피 200의 연간 수익률을 봤을 때 네. S&P 500 같은 경우에는 10%,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12%,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7%에서 8%의 수익률을 담보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지수 중심으로 간다면 충분히 그 시간의 마법, 복리의 마법, 스노우볼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대표지수 중심으로 사주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어찌됐건 우리가 자녀한테 증여 목적 또는 상속 목적으로 돈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예. 성장주도 일부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즉 성장주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뭐 과거의 엔비디아, 과거의 마이크론처럼 어느 정도 폭발적인 성장이 담보돼야 시간의 마법 그리고 또 금액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역량이 되기 때문에 네네.
주식은 대표지수 중심으로 하되 분명히 성장주도 일정 부분 이상은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실제로 이제 제 아이가 둘이 있기 때문에 네. 조만간 이제 좀 그 적금을 빼서 ETF를 좀 반드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지만 이런 점들까지 좀 챙겨봐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어쨌든 대표 지수에다가 이 성장 가능성 있는 그런 지수들까지 같이 넣어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을 꼭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요. 자,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질문도 아주 많이 나오죠. 네. 자, 뭐 유명한 증시 격언입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요 말이 ETF에도 유효할까? 야, 사실 또 지금 또 병원년 아니겠습니까? 예, 붉은 말의 해가 됐는데 또 오늘 또 코스피 지수가 거의 신화를 썼고요. 달리는 말, 빨간 지수에 계속 저희가 이제 올라타도 되는지 네.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또 약간의 불안감이 동시에 듭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승현 본부장님? 우선 달리는 말에 올라탈 때 네. 조심해야 되는 건 바로 이 스텝을 잘 밟아야 됩니다. 예. 말에 올라타는데 좀 이렇게 엇박자 나면 올라타려다가 떨어지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한번 올라타게 되면은 이 강력한 모멘텀 상승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정도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타려다가 한번 넘어지면은 수익률 손실이 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뭐 SMR이라든지 양자라든지 굉장히 핫한 그런 테마형 ETF들이 있었습니다만 예.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말에 이렇게 타는 것은 좋은 전략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특정 테마라든지 또는 섹터에 너무나 이렇게 흔히 말하는 집중 몰빵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말 타다가 넘어지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은 이 올라타는 말이 유효한 것은 바로 대표 지수 중심의 투자입니다. 뭐 코스피 200이라든지 S&P 500, 나스닥 100과 같이 이 대형주 그다음에 검증된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한번 상승 흐름을 타게 되면은 역시나 계속 그 상승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을 잘 고르시려야 되는 중요한데 대표 지수는 올라타는 전략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고 네. 대표 지수가 아닌 일부 뭐 매운맛의 섹터 테마 같은 경우는 조금 고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 AI 그다음에 이 글로벌 이 AI 시대에는 될 놈 되리라고 말을 하죠. 돈을 많은 기업들이 좀 더 이 지배력을 강화를 하고 이를 통해서 AI 인프라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 중심에서는 말을 올라타는 모멘텀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에는 올라타는 건 나쁘지 않은데 다만 어떻게 보면 이 발판을 좀 조심해야 된다. 맞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발판을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 ETF의 투자 매력으로 이걸 꼽는 분들 많으실 텐데 화면 보시죠. 자, 곧버스 그리고 레버리지 ETF 정말 수익도 손실도 그 이름처럼 2배일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십니다. 네. 최창규 본부장님. 네. 저 사실 뭐 곧버스 하면 이게 이제 말이 곱하기 인버스다. 그리고 네. 그 정도의 표현만 알지 곧버스가 뭔지도 조금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설명 네. 좀 살짝 부탁드리면서 네. 이게 어쨌든 다 2배로 이어지느냐 궁금합니다. 네, 일단 레버리지라는 것은 그 기초 지수의 수익률의 2배를 추구하는 것이 레버리지고요. 그쵸. 그리고 한국에서는 정부 방침상 네. 2배까지밖에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ETN에서는 2배 이상도 허용하고 있긴 하지만 ETF에서는 2배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버스는 마이너스 1배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곧버스는 마이너스 2배, 즉 기초지수가 1만큼 올라가면 마이너스 2%의 수익률이 난다라는 것이 곧버스의 기본적인 로직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상품의 가장 큰 치명적인 부분은 뭐냐면 일간 수익률의 1배, 일간 수익률의 2배, 일간 수익률의 마이너스 2배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일간이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10만큼 오르고 내일 10만큼 빠지고 또다시 10만큼 오른다면 기초지수는
수익률이 빵입니다. 그렇지만 100원이라는 ETF 가격으로 생각한다면 10만큼 빠지면 90이 됐다가 또 여기서 다시 10만큼 올라가게 되면 99가 되거든요. 네. 즉 100이 안 됩니다. 아.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나의 레버리지 고버스 ETF의 수익률 갭을 만들 수밖에 없고요. 예. 이 부분을 저희는 음의 복리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인버스 레버리지 ETF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음의 복리 효과가 쌓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최근에 일간 수익률의 2배, 마이너스 2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월간 수익률의 마이너스 2배, 월간 수익률의 마이너스 1배 이런 걸 추구하는 월간 수익률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최근에 상장을 했거든요. 예. 바로 일간 수익률을 했을 때 나타나는 음의 복리 효과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니 해도 한국 분들은 적토마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레버리지 인버스도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적토마도 잘 타면, 자 구간만 잘 타면 네.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레버리지 인버스 진짜 나쁩니다 또는 좋습니다 이런 걸 여부를 떠나서 잘 써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음의 복리 효과라고 하면 갑자기 좀 투자하기 망설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품들이 있는 이유가 좀 뭘까요? 어떤 좀 명확한 이유가 있을까요, 본부장님? 최창규 본부장님. 결국은 금융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금융의 본질이라는 것은 큰 돈으로 큰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금융의 본질은 아닙니다.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 금융의 치명적인 본질이기 때문에 네. 이런 레버리지,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은 사랑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은 은연중에 이런 레버리지 배팅에 대한 투자 마인드, 투자 철학 같은 것도 좀 깔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이 사실 좀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좀 접근할 때 유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투자 교육을 꼭 이수해야 한다 이런 사실도 있더라고요. 맞나요,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투자 교육을 원래는 이 국내 상장된 뭐 레버리지 인버스 투자할 때 이 투자자 교육, 뭐 사전 교육 1시간 이런 걸 이수를 해야 되는데 12월에 작년 12월에 규정이 좀 변경이 되면서 해외 상장된 뭐 레버리지 또는 뭐 삼버리지라고 많이 합니다. 2배, 3배짜리를 거래하실 때에도 역외 상장된 것과 함께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걸로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 교육 뭐 저도 몇 년 전에 받아봤는데 그냥 영상만 틀어놓고 다른 거 하시지 마시고 하나하나 넘기시다 보면은 투자가 늘 좋은 것만 있는 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투자 위험성도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 최창규 본부장의 말씀처럼 뭐 특정 금융 상품이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투자 교육 꼭 이수를 하셔야 되고 하실 때도 이렇게 최대한 보시면서 하시기를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ETF 전문가인데요. 저도 교육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어디서 교육을 해주시는 건가요? 금융투자협회로 가셔야 됩니다. 네, 온라인으로. 온라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반갑지 않은 음의 복리 효과에 좀 맞서려면 이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여러분들 꼭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질문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질문 역시 굉장히 궁금합니다. 띄워주시죠, 바로. 네. ETF를 고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 자, 뭐 지금 국내 상장된 ETF만 봐도 1000개를 넘을 정도로 호황기인데 네. 이러다 보니까 좀 ETF를 정말 어떻게 뭘 골라야 되는지 그런 기준이 늘 궁금합니다. 네, 늘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교과서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량 또는 AUM이라고 합니다. 그 ETF의 규모. 그러니까 너무 작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너무 적게 되면은 이 호가 간의 이 스프레드 차이라고 하죠. 거기서 손해를 보거나 또는 원활한 거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거래량 AUM을 꼭 체크를 하시길 권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는 좀 기본적으로 저보수 상품. 네, 저희가 사실 물건 하나 살 때도 온라인 쇼핑몰 다 뒤져가지고 최저가를 찾는데 왜 ETF 거래하실 때는 이 최저 보수를 안 찾으시는지 좀 궁금할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저보수 상품, 최저 보수 상품, 그다음에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량과 AUM이 좀 나오는 그런 상품 위주로 좀 투자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자의 기준을 한번 좀 보게 되면은 뭐 한두 개의 좋은 ETF를 찾는다보다는 이 본인만의 이 투자 기준을 확립하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오르는 말에 타는 그런 모멘텀 전략도 말씀을 주셨는데 신문 기사만 보신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야 이거 좋다더라 그런 얘기만 하게 되면은 참 의외로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자체적으로 음의 복리 효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투자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코어, 새틀라이트 꼭 명심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ETF의 종목명만 보고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럼요. 반드시 네이버나 아니면 각 회사의 홈페이지 한 번만 들어가면 1분도 안 걸립니다. 검색하시면은 정말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종목이 뭔지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명만 보시지 마시고 구성 종목까지 꼭 1분만 투자하셔서 확인하시기를 저희가 추천드립니다. 네, 본인의 투자 기준 확립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꼭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6년 투자의 재발견에서는 이 ETF 어떻게 전략을 세워갈지에 대한 얘기들을 골고루 나눠보고 있는데요. 어느덧 이제 마지막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니만큼 네. 두 분께 이런 질문 좀 드려볼게요. 자, 올해 아무래도 이제 그냥 끝내면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가장 어떤 테마 위주로 좀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지, 테마에 접근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데 2026년 ETF 유망 테마는 어떤 게 있습니까? 최창규 본부장님께 먼저 여쭤보시죠. 참고로 저희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는 네. ETF 운영력들 그리고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어서 어떤 테마가 유명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고요. 말의 해인 만큼 호스, HORSE에 맞춰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H는 뭐니 해도 휴머노이드입니다. CS에서 휴머노이드 관련된 다양한 데모, 다양한 시연들이 나올 거니까 피지컬 AI 시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뜻에서 H를 가장 먼저 꼽아봤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달리는 말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많이 쓰고 있는데요. 달리는 말을 좀 유식한 용어로 하면 ongoing이라고 합니다. 가는 게 계속 간다. 그래서 가는 게 계속 가는 대표 지수 그리고 골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R은 결국은 한국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 보더라도 굉장히 달라졌거든요. 리레이팅 코리아를 R 그리고 슈퍼사이클 메모리 반도체 전력기기를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슈퍼사이클 마지막으로 E는 최근에 연금 계좌를 통해서 인컴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인컴 같은 상품인데 이지 인컴, 쉽게 인컴을 받을 수 있는 리츠라든지 커버드 콜 채권 ETF들을 꼽고 있습니다. 트렌드 ETF 코리아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네, 홀수로 센스 있게 그러니까요. 정리를 네. 해주셨는데 그럼 또 기대됩니다. 김승현 본부장님께서는 올해 어떤 테마를 가장 유망하게 보고 계신지 답변 주시죠. 네, 저희 하나자산운용에서 가장 유망하게 보는 테마는 바로 이 우주항공 관련된 테마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플라잉 테크라는 용어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D라고 하죠. 인간이 땅을 붙이고 나오는 그런 테마형 ETF는 웬만한 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끝나지 않았죠. 예전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이 발을 떼고 3D에서 나올 수 있는 테마 중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게 바로 미국 우주항공 테크입니다. 스페이스X의 IPO 이슈,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보낸다라는 얘기까지 실질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D에서 나오는 싸움은 뭐 미중도 그렇고 어느 정도 다 됐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발을 떼고 나올 수 있는 우주항공, UAM, 드론과 같은 그런 플라잉 테크가 2023년에 뭐 스페이스X 같은 기업의 IPO, 정부 정책의 지원, 그다음에 인허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우주항공 테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꼭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026년 ETF 투자 전략 그리고 이 ETF에 이제 대해서 저희가 유망 테마까지 꼼꼼하게 끝까지 쭉 살펴드려봤는데요. 정말 26년에 여러분들 모두 ETF로 투자에 재발견하시는 그런 날이 오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 그리고 김승현 하나자산운용 ETF 퀀트솔루션 본부장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홍혜민 캐스터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